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윤독수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시사 토크쇼 수요 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인 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각종 정치 현안과 개인의 철학 또 소신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지난달 6일 한나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서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추가 감세 철회와 등록금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거침없는 친서민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고법판사 출신의 사선 의원입니다. 취임 이후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고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상정을 관철시키는 등 대야 협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일부 정책들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당내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6월 국회에 산적한 쟁점 현안과 함께 이 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앞으로 100분 동안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봅니다. 냉철한 문제의식, 치열한 대안의 검증,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윤덕수 앵커의 진행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죠.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분들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두 패널분들 본격 질문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되신 지 이제 한 달 열흘 됐습니다. 지금 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고 계신데, 연일 언론지상 보면은 쏟아지는 민감한 쟁점 현안들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과제 처리하시라고 바쁘실 텐데, 바쁜 일정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신지, 또 원내대표가 되고 나니까 가장 좀 과거와 달라진 점,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당직을 맡았다가 또 그냥 의원 생활만 하다 이런 것을 반복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당직을 맡게 되면 우선 아침에 기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전화가 우리 기자분들의 전화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일생이 그래요. 바빴다가 좀 한가했다가 바빴다 그러는데 요새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바쁠 때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선 당시 잠깐 좀 되돌아가 보죠. 예. 우리 황 대표께서는 비주류, 또 당내에 뚜렷한 그렇게 새도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봤고, 그러나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선이 되셨어요. 당시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없지 않았고, 어떻게 당시에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투표 결과가 나올 때 제가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한 2등 아니면 3등 하리라고 다들 예상했고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첫 번부터 1등을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 네. 의원들께서 뭔가 변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화합, 계파 초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의가 결연하게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예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취임하신 뒤에 앞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세 철회, 네. 또 반값 등록금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4.27 재보선 특히 분당에서의 패배 이후 조금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당이 좀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속도 조절 평가가 또 신중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라든가 여권 내에서 좀 너무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합니다. 의원들 앞에서 공약을 하는데 제가 한 공약이 가장 큰 공약은 계파를 초월한 화합이죠. 네. 그리고 다른 한면에서는 국회 정상화, 그리고 의원과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이에 의회주의의 실현,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정책의 쇄신입니다. 네. 정책의 변화는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이제 큰 그림은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G20이라든지 무역 7대 강국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국격을 높이는 여러 가지 거대 통계는 참 좋은데 국민들로서는 그러면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언제 얘기해 주겠느냐. 각 생애 주기별로 좀 굉장히 안타까운 국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2년밖에 안 남으셨고 우리 18대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1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지 않으면은요, 국민들께서는 이건 잘못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이미 했고, 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추가 감세입니다. 네. 추가 감세를 더 하겠다는 거는 국민의 뜻에 역행한다 네.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 쭉 이제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면서 네. 20대 초의 이 등록금 문제는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어떻게 보면 코너스톤 같은 네. 핵심적인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쇄신의 이건 핵심이다, 출발이다. 이것부터 하자라는 이야기를 화두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국회에 들어서기 전에 제가 5월 22일 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한 달이라는 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말을 꺼내자마자 주변에서는요, 그럼 안을 내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많은 그러한 의견을 담아서 그 힘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라 하더라도요. 네. 정부와 그리고 야당과 협의하면서 그 안을 확정해서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렇게 또박또박 걸어왔는데 최근에는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저희들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사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연계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신중해도 6월 내엔 끝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세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두 패널 분들께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께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은 02-368-1001번부터 4번, 368-1001번부터 4번 넉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문자, 그리고 트위터로는 KBS 오픈 디베이트, KBS 오픈 디베이트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전화 연결되신 분들께는 KBS 로고가 새겨진 탁상 라디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 또 황우여 원내대표님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부터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요 포스터에는 전부 서울법대 출신이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총리감사원장, 그리고 당대표, 대법원장,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면 이 나라에서 행세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조금 됩니다. 당선되시자마자 10대 반값 등록금, 20대 취업, 30대 보육, 40대 내 집 마련, 50대 노후 문제. 아까 생애 주기별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사실 복지 문제들입니다. 이 복지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데 특히 황 의원님이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발제를 하신 덕분에 정부 여당도 지금 일제를 메고 있습니다. 좌클릭이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여당 시절에 등록금을 2배나 올리면서도 막상 재정 때문에 더 이상 반값 등록금은 안 된다 반대하는 민주당도 내년에 당장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반값 등록금 하자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당정 조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내 정책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은 저희가 2006년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게 뒤에다가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의 사진 저도 많이 찍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의 그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치르고 지방선거 마치고서는 굉장히 그 당내 비판이 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좋은데 어떻게 반값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시에 주된 논자들이 이것은 실질적인 부담을 반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다라고 화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치르면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저도 이번에는 저 자신은 등록금 인하 완화 방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이렇게 되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건 주원 글씨다. 우리의 원죄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피하지 말고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역시 한 반값 정도까지는 감내하는데 너무 높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여론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나가되 그러나 어떻게 수치상으로 모든 등록금 고지서를 반으로 내년부터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부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또 여당으로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좀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등록금 인하 완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또 어떤 트랙으로 가야 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먼저 어떤 학자나 정책 전문가처럼 완벽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은 또한 그 이슈와 화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선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내나 또 전문가들이나 또 특히 국민의 뜻을 거의 담아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죠. 정치인이 먼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안을 탁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고정되거나 비판 내지 어떠한 거의 다 그것이 적절치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상합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의원 신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당의 그 원내대표로서 당내에서 그 정책 조율이 있지 않고 또 혹은 의원총회를 거치지도 않은 것을 정치인 입장에서 화두로 던져놓는다. 그건 조금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기재부하고 최소한 뭐 당정 조율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정책 조율은 있었어야죠. 정치계에서도 이주영 새 원내 새 정치위 의장이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내대표가 네. 전면 조율이 없는 걸 그렇게 화두로 던져놓았다. 네.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런 취지인데 그리고 또 기재부 장관은 이거 도저히 그 국가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황 의원님께서는 부인하시지만 따옴표 안에 있었던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마음 들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네, 그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등록금 문제는 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일한 지도 벌써 한 13년이 넘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국회에서 엄청난 토론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또 저 개인적인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제가 원내대표는 특히 모든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데도 역시 국민의 뜻과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 국민의 뜻의 대변자로서 정부와 당과 국회와 정부의 관계는 그 국민의 뜻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안을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는 개인의 사견도 없었냐. 그 차원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론으로 형성 과정이나 정책으로 확정 과정은 언제든지 어떠한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토론과 협상 과정을 거쳐서 안이 확정된다. 그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또 여러 각 그 대학 총장들, 그것도 사립 국립대 의견을 모았고 오늘 국민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동안 언론이 많은 그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또 전문가들의 서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TF팀에서 이것을 정리해갖고 한두 개의 단순화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서 이제 의원총회에 나갑니다. 그럼 의총에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는 정부와 특히 교과부와 협상을 마치고 교과부 아울러 재정 파트의 기재부와 또 협상을 마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또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그 학생이나 뭐 학교 혹은 교육 그 당사자들 뭐 기재부 이런 쪽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 국민에게 관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반값 등록금에 7조 원이 든다고 했을 때 국민 1인당 한 20만 원을 또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민노당 정책이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받으니까 한나라당 또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아예 반값 시리즈인데요. 반값 아파트 나왔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돼지고기값 오른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당장 나온 얘기가 반값 소고기 하겠다. 이 국회의원 반값 세비 소리만 안 들리지 전부 다 이게 반값이다는 건데 차라리 그래서 반값 세금이 어떻느냐 이런 비아냥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84%가 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90년에 241개 140만 명이 지금 2010년에 345개 대학에 39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 대표님께서는 과연 이 많은 대학이 전부 다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학생들이 전부 수학 능력이 있고 교수들이 전부 교수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는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상고 세 곳이 심지어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목포 상고는 전남 제일고죠. 부산 상고는 또 개성고 아닙니까? 심지어 현 대통령이신 그 이명박 대통령 나오시는 그 동지 상고는 동지고로 바뀌었습니다. 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부 다 없어진다는 말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먹고 살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임금 격차를 줄여주고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오히려 정부 예산을 퍼부어서 그 기능직, 기술직 요원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OECD 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이 한 40% 전후예요. 그런데 우리는 82%, 84%를 84.7%입니다. 지금 현대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 되게 한 82%에서 많을 땐 85%까지도 보고 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기형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덧 대학 안 나오면 시집장가 가기 어렵다. 또 취직 원서 내기 어렵다.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등록금 문제가 되게 이제 1,000만 원 등록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를 두셋을 키우려면은 2,000만 원에 2명만 하더라도요. 또 생활비나 기숙사비, 하숙비, 뭐 교재비 해갖고 돈 1,000만 원이 애 앞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3,000만 원까지 되는데 4년이면 1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애를 하나 더 낳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이러한 1,000만 원 등록금 시대가 되면서 애들은요, 이제는 결국 이제 융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학자금 융자 쪽으로 가는데 신용불량자가 2만 명, 3만 명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 학기 쉬어서 한 학기 등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산층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냐. 우선 이 허리가 쉰다. 요새는 뭐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오더니 인골탑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일본보다도 높다는 이 등록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냐. 근데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가 지금 GDP 원래 한 6%는 돼야 되는데 지금 잘해야 지금 4.3%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한때 많았을 때는 한 5.3%까지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GDP에 비해서 교육재정도 얕고, 또 고등교육재정은 국가별로 보면은 대개 OECD 평균이, 물론 우리보다 소득이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한 1.2%는 고등교육에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0.6%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의무교육 중심의 교육재정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목에와 닿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OECD의 최소 한도의 정부에 따르는 고등교육 투자가 돼야지 국가 경쟁력도 안정이 되고, 또 이 젊은 애들이 20대 초라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이 밑둥입니다. 그것이 그때 충실하게 보내지 못하면은 대학생답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꿈을 키우고 이러지 못하면은 이 학생 개인의 일생도 상당히 손실이 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OECD 국가의 각 대학생들 간의 균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주 화급한 이 대학 구조 조정, 또 이 경쟁력 제고, 또 고등학교 교육의 충실화, 대학의 건전화, 이런 문제와 동시에 등록금 문제가 또 덮치기 때문에 우선순위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냐 하는 말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등록금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형성이 된다. 저희는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부실대학으로 그 교육부에서 지정한 13곳의 대학에 당장 국민들이 혈세가 126억이나 퍼부어졌습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대학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중국인 학생들이 거의 그 50%가 다 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등록금을 정부가 부담을 하면 국민 혈세로 중국인들을 교육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냥 부실대학, 깡통대학부터 전부 다 없애고 나서 국민 세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을 주든지 말든지 하자는 겁니다. 네,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데, 그러면은 이 등록금 문제를 처리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문제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사립대학에 정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투명성 문제며 또 대학의 어떠한 여러 가지 경쟁력에 대한 평가 문제며 또 거기에 대한 제재 문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회계가 투명해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대한 세금 쓰이는 것에 대한, 지금도 벌써 대학에 대한 350개 대학 중에 한 50개 대학에 대한 감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교가부가요. 네. 이 고등교육에 대한 어떠한 충실화를 위한 자금을 좀 대면서요. 지금 한 50개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짧게 다시 한 말씀 해주겠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문제는 등록금으로 대학이 돈을 적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은 절대 못 쓰겠다는 거거든요. 대학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고 캠퍼스 넓혀야 되고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화여대는 6,568억, 홍익대는 5,500억이 넘는 돈, 연대는 4,500억, 동국대는 3,500억. 1,000억 이상 돈을 모으고 있는 대학이 17개, 500억 이상 모으고 있는 대학이 29개 대학입니다. 이 돈들은 대부분 다 등록금들입니다.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대학이 시설을 더 넓히는 데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구조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연봉이 1억이 넘는 교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신도 모르는 직장이라는 것은, 그런 비아냥을 듣는 것은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 혈세로 과연 보전을 해줘야 됩니까?
등록금 문제, 이게 다시 말하면은 학생 부담의 적정화 문제는 지금 네 가지 트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제 등록금 명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학제도가 또 충실해야 됩니다. 장학제도는 명목 등록금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이거나 아주 어려운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그래도 남는 갭은 결국 학자금 융자 부분 이 세 가지 트랙을 하고 동시에 지금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신 대학에 대한 건전화 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교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계기가 이제 단초를 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이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반값 등록금인지 우리 전원책 변호사 질문 전부를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또 우리 황 대표 답변을 그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한 14조의 등록금 중에 이미 장학금으로 한 4조를 우리가 그중에 3조를 사적인 영역에서 부담하고 1조를 공영역에서 부담하는데 10조를 학생들이 부담하는데 그래도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값 등록금이라고 국민들이 외치지만 최대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엄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김만음 원장께서 질문 계속해 주시죠. 네, 저도 반값 등록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길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략하고 그러시죠. 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뭔가 지도부가 바뀌면은 또 정책 노선도 경우에 따라서 좀 포커스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정책 노선의 논쟁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당의 이미지라든가 지지도를 좀 높이는데 뭔가 이미지 셋이라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아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당의 이미지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하나 저희들이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는 네. 뭐 계파 갈등이니 한나라당스럽다느니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책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누구는 이런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 또 저 사람은 저런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책 논쟁으로 그래도 다소간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정치의 바람직한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저희 당은 여러 가지 노력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여러 가지를 조금 정리가 안 된 정책을 꺼냈다가 좀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지고 이슈화시켜서 그다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조금 역할이다 그렇게 봤는데 과연 대표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데 대개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상당 부분이 당내 반발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다른 입장 속에서 무력화되는 그런 이른바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책 내용 못지않게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취임하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 주도의 정책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반대가 되고 있거든요. 당에서 꺼냈다가 청와대에서 한마디 나오면 다시 용두사미가 되고 이런 꼴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무력합니다. 국회의원도 아주 무력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느냐? 국민이 계실 때, 함께 계실 때 당이나 국회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나 정부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당과 배치되는 의견이 나오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인가? 어떤 것이 국민의 편인가? 그래서 국민의 편이라면은 누가 무슨 어린아이가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호랑이가 나와도 우리는 나가서 그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국민의 뜻이 어디고 어디가 국민의 편인가를 생각할 뿐이지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누구 얘기냐는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이름표를 띄자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하시는 것 뒤에는 그 황 대표 제대로 해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아침마다 늘 이렇게 한번 새겨보고
다시 무슨 언행할 때 또 생각하고 그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국민의 뜻,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나라당 주도로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이 지금 유야무야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뜻에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법제도 개혁 특위가 이제 6월 말로 시한이 돼 있어요. 6월 20일로 그렇게 돼 있죠. 네, 6월. 네, 그래서 검찰과 이 국회, 법원 그리고 변호사 이 3개 소위에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4가지 외에는 되게 합의를 잘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구성 문제, 그러니까 업무 경감과 대법원 판결의 그 수준을 아주 국제적으로 높이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정권에. 그래서 이제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 정권에 편향됐던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개혁 문제. 이 2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번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과 맞물리면서 수사하고 지금 있는 검사들이 우리에 대한 신분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 해서 상당히 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개혁 방향이 대체로 잡힌 게 이 저축은행 논쟁이 나오기 전인 3월 달에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론이 갑자기 막 출렁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 네. 그럼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개특위위원들만의 의견으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의총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의총에서 아주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개특위위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역시 의견이 굉장히 출렁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강행해서 딱딱 자르기, 단안을 내리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당이나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야당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냥 결론을 내리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6월 말 정도면은 수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 그리고 18대 국회는 아직도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여야 대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그냥 두면은 이 논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법사위에서 하는데 법사위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래도 상당한 양의 합의점을 찾아낸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노고를 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은 의견을 모으더라도 최소한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이 문제는 6월이 좀 지나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금 문제는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6월 달에 모든 안을 기재부로 넘기는 달이 이제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물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법개혁 특위 같은 것은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수준과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네, 이거는 집권 여당은 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다른 야당의 의견도 참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시죠. 그런데 야당에서 좀 의견을 달리했던 자유선진당까지 합해가지고 5개 야당이 지금 공동성명을 내신 거 아시죠? 네, 네. 당장 지금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도 좀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도 특히 그 대법원의 문제는요 좀 심각해요. 사건이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결론을 안 내리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주 중대한 보류죠. 또 그리고 검찰권의 핵심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거학을 어떻게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검찰권을 또 유지하느냐. 이 조화 문제인데 이것은 힘이 들어도 저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대법관 증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그 소위안이 좀 무력화됐던 중수부 폐지 문제, 적지 않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혹시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그 페르시아 백만대군에 맞선 스파르타 네. 300 그 전사들의 네. 싸웠던 얘기하는데 박재원 기재부 장관이 취임 초기에 그걸 인용을 했어요. 혹시 어디에 인용했는가 아십니까?
국간지기를 자처하는 우리 박 장관의 참 국고를 취임하면서 기재부 네. 이렇게 네. 공무원들에게 네. 우후죽순의 복지 파퓰리즘에 맞서라 이렇게 하면서 네. 마치 그 100만 대군에 맞서는 300전사를 얘기했단 말이죠. 네. 네. 그 파퓰리즘을 뭘로 보십니까? 그 파퓰리즘 논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나 표심이 몰려 있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속단이다. 네. 그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좀 한번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면은 옳은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금상첨화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쪽으로 하라고 그런다든지 또는 표의 흐름이 있다고 해서 쫓아간다면은 그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또 우리 정치인들은 또 이 밑바닥에 다니면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재정 능력이나 또 국가에 관한 방향을 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에는 포퓰리즘 논쟁에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탁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표가 움직이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지지를 받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리고 결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제 비난을 들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역시 그 정책이 국익에 옳으냐를 먼저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네, 감세나 지금 복지 확장 서민 대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네, 네 사안에 따라 아까 감세가 아니라 감세철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 추가 감세철이죠. 네. 추가 감세철인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때에 계속 감세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세부담률이 과연 그렇게 높으냐 이런 데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시고 네. 우리 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건 당에서는 대다수인데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하고 맞서는 것이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을 이길 힘이 있나요? 예. 다 이렇게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정부에서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에서도 좀 이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정권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요. 네.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 과정이에요. 깜짝 놀라시는 네. 말씀드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서민대책 말씀하시면서 네. 한나라당의 가치를 가지고 전통을 지키면서 바로바로 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했었는데 내세울 만한 한나라당의 지금 전통적인 가치를 뭘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또 질문이셔요. 우리 한나라당의 가치는 역시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공동체 가치죠. 그래서 작게는 가정 중시 그리고 크게는 국가의 선진 부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가치고 그러한 국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질 그리고 또 지금 자살률이 제일 많고 이혼율이 제일 높고 애를 못 낳는 이 현실을 이거는 좌우의 논쟁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저희들이 바로 손을 내밀어야 될 가장 국가에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가정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을 두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건데 하나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라는 관점과 또 하나는 정책 기조 노선에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둘 다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역사적인 활동 과정에서 그런데 기여하는 쪽이었는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주와 자유경제라는 큰 틀, 시장경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상당히 지금 세계의 선두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은 여러 정권의 여러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도 성과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따르는 큰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당이 된 한은 좌우 또 진보 보수라는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 어두운 것도 우리 여당은 무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그걸 다 품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4.27 재보선 이후에 당의 쇄신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한나라라는 이렇게 내부의 그룹이 결성됐었죠. 네네. 그런데 그게 정말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에 시작하는 구호가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전면 개편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대북 관계도 상당히 호혜적인 상호 공존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있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조하는 등등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어두움 좀 그늘진 곳에 대한 저희들이 자성이 요새 아주 맹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치 철학란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가정을 강조하시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또 장애인, 약자 이런 인권을 강조하고 우리의 역사 이런 것에 상당히 제가 평소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것이 차별이 지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어느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막 달려나갑니다. 막 달려나가서 몸집이 굉장히 커졌는데 왜 몸집 크지만 체력이 못 따라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내실을 기해야 된다. 제가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나라를 보면은 아주 속이 탄탄하다는 느낌을 느꼈는데 우리는 겉은 어느 정도 비슷해졌는데 하나하나 속을 두드려 보면요. 소리가 달라요. 아주 야물게 연근 이 수박처럼 제대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푸석푸석 소리 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물론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진보나 보수나 그 시각이 좀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지만 결국 대하는 국민도 같고 문제점이 같기 때문에 양쪽의 시각과 양쪽의 정책을 잘 조합해서 여당으로서는 하나의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래전 지금 두 패널분 질문 끝나는데 난이도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어려운데요. 집권당 대표신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좋아하는 정치인을 만나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공약 세운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선거 때만 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국민이 있기에 중요한 자리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첫째죠. 100분간의 성역 없는 인터뷰.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토론에 직접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02-368-1001번부터 1004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 초대 손님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수고하시는 두 분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황우여 원내대표께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02-368-1001번부터 4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또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문자, 트위터로는 KBS 오픈 디베이트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서비스되는 열린 토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새벽 4시 20분 또 오후 1시 KBS 뉴스 홈페이지 news.kbs.co.kr에 24시간 뉴스에서 방송됩니다. 중간 패널분한테 마이크 넘기기 전에 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황 대표께서는 서울지방법원 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을 하셨고 또 감사원 감사위원 이렇게 지내시다가 벌써 그 사선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정치 입문을 하신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정치 입문 전에 제가 이제 법원을 떠나게 된 것이 그때 MBC 판결이라고요. 네. 그 MBC 민영화를 취소하고 주주들에게 돌려줘라 그러는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이른바 신군부가 언론을 통폐합할 때 과정이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해서 이제 서울에 봄도 오고 이렇게 민주화되면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해서 값을 치고 국가가 인수하든가 아니면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은가. 특히 언론 부분인데 그래서 그 판결을 했어요. 네. 그게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결국 법원을 떠나면서 감사원으로 옮기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감사원에서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학자가 되는 길을 많이 걸었는데 학교에 가든가 또 제가 좋아하는 헌법재판소에 가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감사원장으로 계시던 이회창 감사원장께서 정계에 들어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저보고 같이 좀 도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아주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같이 입문하게 된 네. 그리고 이회창 전 대표의 권유로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그 자유선진당 대표직에서 관두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왜 관두셨나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황 대표께는 내가 이래서 관둔다는 말씀 있었어요? 어떠세요? 없었어요. 네. 최근에 어떻게 연락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저 급한 일을 마감하고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네. 뵙기로 하면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갑자기 결심하셨는지요? 네, 아마 무슨 뜻이 계시겠죠. 두 분 만나시면 개별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과의 관계 또 언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은 뵈야 되지 않을까. 제가 뵈면은 또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다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뵈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 대표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계부 씨였습니까? 아니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뭐 가계부가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때는 어떤 뭐 사연이 있으셨어요? 그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위인전에 그런 얘기들이 그 프랭클린 자서전이니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계부 지도를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용돈을 주시면은 가계부 적어봐라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 살림을 총괄하시면은 또 필요할 때 쓰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영어, 독어, 일어 제가 무슨 질문 드릴 건가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런 언어를 어느 정도 하냐 그런 말씀인데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조금 유학을 했고요. 미국에 좀 유학을 했고 또 일어는 우리 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률가들이 되게 일어를 또 합니다. 그런 수준이시지.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학자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 은사께서 학자 교수대라고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어당팔 들어보셨어요? 어당팔? 요새 우리 기자분들이 가끔 그렇게 놀리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수룩하지만의 당수의 당 그리고 팔이 팔단. 태권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별명이 나옵니까? 아마 하도 사람이 좀 물르고 어수룩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또 일을 맡겨보면은 나름대로 지난번 사무총장 때 제가 어려운 경선을 성공시켰어요. 그때들 참 어렵고 위태로웠는데 그래도 잘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한번 수습을 해봐라라는 격려성 별명인 거예요. 제가 운동은 당수를 한 것이 아니라 검도를 했어요. 검도를 해서 지금도 검도를 좋아하고 검도 회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 어검팔? 그럼 다시 패널들 질문 계속해 주시죠. 전원책 변호사? 아까 제가 끼어든 것은 우리 김 원장님하고 토론 중에 뭐 국민들의 그 인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아까 감수치료 문제였죠.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임기가 결정되어 있는 정부를 두고 할 말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끼어든 겁니다. 차기 정권 교체입니다. 차기 정권 교체. 그거 뭐 국민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국민들이 원하는 데서 정부를 무너뜨리면 그 혁명적 발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반값 등록금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큰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문제거든요. 아까 총 등록금이 14조 7천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장학금을 3조 1천억을 뺀다 이랬는데 사실 고지서에 반값이 찍혀 나가려면 이 장학금과는 상관없이 찍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7조 3,500억 정도가 더 든다.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당장 그 5세 아이를 의무 보육하겠다, 의무 교육이라고 표현했죠. 하겠다 이러다가 3, 4세까지 의무 교육의 그 대상에 넣었습니다. 저는 뭐 3살짜리를 어떻게 교육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2조 원입니다. 거기다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하위 80% 월 30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것이 한나라당 보관인데 이게 또한 15조 정도 되는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들 정말 이러시느냐. 복지 예산은 그 한번 결정이 되면 앞으로 그 되돌리거나 후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인 나라에서 현재 300조 예산에 복지 예산이 8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복지 예산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만 3조 원 아닙니까? 뭐 대전시가 8천억 정도가 되고 한 105조 정도가 전체 우리 복지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늘려가면 당장 내년에 국가 예산 중에 한 120조에서 130조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 SOC 건설은 그러면 영원히 포기해버릴 것이냐, 그 일자리 창출은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할 때에는 저는 그 구역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느 나라나 OECD 국가들을 보면은 교육 예산은 대개 몇 프로, 또 복지 예산은 몇 프로, 또 국방비는 몇 프로, SOC 몇 프로 이러는 그 구역별의 국제적인 이른바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또 시간만 가고 결론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뜯어보자 이겁니다. 교육 분야. 그래서 교육을 GDP에 얼마나 투입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데 GDP의 대개 6%.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서구에 국공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서구의회입니다. 지금 그 예컨대 사립대학이 한 60%를 차지하는 미국은 다르죠.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GDP의 6%라는 것은 OECD의 권고안입니다. 예, 대부분 그 국공립대학이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립대학이 80%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또 우리나라 대선 공약이 대개 6%, 7%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교육은 복지와 또 달라서 이건 재생산이 되는 교육.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힘을 얻습니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기본적인 투자액 그리고 그중에 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액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조 5천억만 들이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학교 무상교육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립계 그 고등교육을 그 강화한다. 말만 분들을 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계 고등학교가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요. 또 그 테마별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제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등록금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고등교육에 이거 말을 바꾸면요. 고등교육에 국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대개 41조 아니에요. 작년에 38조인데 3조가 증가했는데 고등교육 재정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비난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 대학이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인데 왜 정부 여당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러냐라고 해서 이 점을 이제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지나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뒷받침이 되면서 적절한가 이것이 정부 여당의 고민이고 이것을 대학생과 학부형과 또 국민 전체와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조 정도를 부담을 하면 좋겠지만 14조 중에 이미 4조는 부담해서 경감이 되니까 10조 중에 어느 정도 한 3조 또는 뭐 6조 또는 1조 5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런데 이 복지 예산, 교육 예산과 항상 비교되는 것이 사실 국방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담국이고 그리고 가장 계리식 무기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 국방 예산이 지금 GDP의 2.8%, 2.9%밖에 되질 않습니다. 영국이 한 4%에서 4.5% 사이를 오락가락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생색이 안 나는 국방 예산을 늘리는 데는 전부 다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으면서 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 예산 늘리는 데는 여야 갈 것 없이 전부 다 반값 시리즈를 내놓으니까 제가 보기에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 예산 부분은요, 우리 예. 한나라당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요번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는 걸 꼭 집어드립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장수만 차관 있을 때 제일 먼저 들고 쉬려고 했던 게 우리 전체 부처 중에서 국방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처에 계시던 분을 국방부 그 차관으로, 국방의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을 국방부 차관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건 저도 그건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 국방 예산이나 이런 기간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게 군대를 모르고 국방을 모르고 안보를 모르는 분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시키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국방부 차관 임명하는 걸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당권 대권 분리에 앞서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께서 삼성동 호텔까지 가서서 배석자 없이 박근혜 전 대표죠. 만나서 언론 표현을 드렸습니다. 지침을 받아 적어와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원내대표가 이래서 되느냐 해서 좀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점을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가 평의원을,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느냐. 오라고 그래서 격식을 갖고 만나지, 무슨 아련하는 식으로 왜 찾아가냐. 근데 제가 평소에요, 저는 사실 요번에 원내대표 선거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의원은 6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이 상대방 공화당 의원을 아무데나 찾아가서 자동차 차기도 하고 햄버거도 먹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견이 아니다. 네, 그거는 무슨 알견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알견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특히 이제 민주당, 근데 저희 당원이 그래요 지금요. 민주당 당원은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이렇게 딱 하이라키예요. 근데 우리는 집단지도 체제고 당권 대권 분리고 대통령령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당대표라 하더라도 이거 법률이 만든 제도예요. 국회의원은요. 헌법기관이에요. 독립한 헌법기관. 이러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또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도 높다 하더라도 의원들에게는 찾아가는 게 마땅하고 물론 찾아오겠다 그럴 땐 또 와서 만날 수도 있지만요. 박 대표께서는 그때 좀 와달라. 또 거기도 장소 같은 것도 좀 비공개로 하자. 내가 그걸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서 빨리 그때 제가 찾아간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내 역할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 권력으로 추앙받다시피 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심지어 주리 야박, 낮에는 친이파였다가 밤에는 친박계로 바뀌었다. 이번에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바로 이 친박계의 지원으로 당선됐다. 이런 이제 언론 분석이 나오니까 이번에 가신 것을 알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요번에 제가 선거운동은 사실, 제가 혼자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저를 지지한 사람이 소장파의 서너 명이었어요. 그리고 국회 바로 세우기라는 운동을 하면서 한 20명으로 늘어났고, 사실 그런 계파별로 지지는, 상당히 요번에 약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선입감이나 그런 우리의 문제점이 다시 이렇게 투영된 것은 제가 이해하면서도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도 제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허심탄회합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그때 막 그냥 그걸 알고 싶었을 때 그것도 제가 좀 놀랐죠. 막 그러는데 언론에 대한 제 입장도 그래요.
그것은 무슨 왜 대변인 통해서 기자회견문을 해갖고 알리질 않고 왜 기자들한테 이렇게 그냥 직접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뭐 수첩을 보면서 왜 메모를 받느냐. 저는요, 그날 기자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막 그걸 알려달라는데 그 장소를 알려드리면은 또 박 전 대표로서는 불편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기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러면 기자 간담회를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알리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뭐라 그럴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쭉 해준 거예요. 근데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걸 봐라. 그럼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당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원들이 지금 현 당헌이 굉장히 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몽준 의원이나 김문수 그 지사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 지금 한나라당과 그 보수층 그 이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박세일 교수가 하는 선진통일연합도 이미 출범을 했고 다른 그 이제 단체들도 속속 그 보일 것 같는데 한나라당이 보수의 지지로 집권한 뒤에 정체성을 버렸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단적으로 최근 시민단체들에서 이제 6.15 선언에 대한 의견을 각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명백한 반대는 심재철 의원 그리고 정몽준 의원 무소속의 이인재 의원뿐입니다. 홍사덕 의원처럼 찬성 의견을 이제 직접 표시한 분도 계시고 우리 황 의원님 이 6.15 선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6.15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인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계속성 정통성에서 그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 지금 6.15 선언의 핵심은 네. 그 김정일이 그 내놓은 바로 적화 그 통일 정책의 한 방편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우리의 남북연합과 공통점이 있다고 본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그 점을 지지하느냐 하는 그런 우리 한나라당의 이제 당원이나 한나라당의 일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럼 정의화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민화협의 그 공동 대표까지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6.15 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분이고 박근혜 전 대표도 그 지지에서 한 발도 안 물러서고 있고 뭐 친박계는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그렇고 과연 이 한나라당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방금 말씀하신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그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와 걱정하는 것을 저희 잘 아는데 남북 관계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하고 민간의 입장을 좀 나눠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헌법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필요할 때는 뭐 인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방 문제라든지 이건 단호하게 해나가야 되는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는 또 한 민족이라는 그런 인도적 교류와 경제적인 협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혼동을 하거나 그걸 뒤바꿔 놓으면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조하에서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서 그러한 기조를 하고 저희 정부는 또 저희 여당은 그런 데에서는 굳건하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 천안함 사건 터지고 나서 5.24 조치 그 발표하시고 또 연평도 사건 터지고 나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편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제가 우리라고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나라당이 이게 남북 관계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 정권이 뒤에서 추진하다가 심지어 뭐 돈봉도까지 건넸다 하는 북쪽의 발표가 있었는데 물 건너갔습니다. 전 정권의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비판만 했지 그대로 승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자신은 이제 그 북한 인권법 때문에 제가 10여 년을 지금 국제운동을 하고 해온 사람인데, 물론 당이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그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이게 모아가야 되는 정치의 약간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러나 큰 주류에서는 저희는 정부가 꿋꿋하게 국방과 또 안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6.15 지지는 철회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6.15 선언의 지지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 7.4 공동성명부터 해서 그 쭉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서명한 것에 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같은 유엔 가입 남북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러지 말고 해석을 네. 정체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네, 이어서 김만원 원장님 계속해 주시죠. 아까 제가 정권 교체 얘기하니까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건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아까 저는 옆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맥락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서민 대책을 제안을 하고 있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 다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근데 그 부분을요, 그 부분을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서민 정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문제시하는 것은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국민들이 못 느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의 쇄신, 정책의 변화를 당 주도로 강력해야 되겠다. 격이 있다, 거리가 있다, 체온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점이 결국은 당이든 무엇이든 이념이든 간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갖는 게 맞다라고 보신다면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쪽이라면 지금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야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기 때문에 차기에 야당이 집권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도 야당 때는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여당이 되면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선택의 폭과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여야가 같다고 보는 게 옳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15 선언 관련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6.15 선언 내용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적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합의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으로서는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이 조금 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의 대변인 발표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겠죠? 네. 오늘 안영환 대변인이 어떻게 발표했느냐면, 이날은 오늘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날이다. 이거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점을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한나라당 새로운 한나라 정강 정책을 2006년 1월달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새로운 한나라 포함을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이행을 못 하고 있다.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덩치는 커졌지만 좀 내실이 많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완했던 내용, 이른바 선진화죠. 당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니까 선진화에 항상 얘기하면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법치주의가 최근 보니까 오히려 권력 비리를 하지 않고 이른바 상위계층, 국가 공무원 이런 쪽에서의 법치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쪽의 법치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질서 요구, 시위 통제라든가 정보통신 부분의 억제라든가 이런 쪽의 법치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국가기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실천을 잘못했던 거 아닙니까? 초점을. 어느 권력이나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도 지금 받아들이고 여야 할 거 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라는 것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도 같다고 저희들이 보고,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차제에
아직도 정부로서는 한 2년, 우리 국회로서는 1년 남은 이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서 이때 아주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결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네. 그 4.27 재보선 민심을 반영하면서 쇄신하자라고 할 때 당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나라당도 강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었죠. 강부자와 더불어서 이명박 정부는 호칭 하나가 또 하나의 명칭이 고소영 이런 말 아시죠? 아시고 또 황우여 대표께서 독실한제가 신자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정부 들어서 나오고 있는 종교 편향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고소영 내각을 포함해서요. 그게 그것도 얘기하려면 참 긴 문제인데요. 적당히만 얘기해 주시죠. 네네. 정치인은 어느 종교를 갖는 국민이든 다 국민으로서 존중하고 또 그 국민의 종교도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정치인 자신이 어느 종교든지 종교인이 됐을 때에는 종교 활동을 또 하게 돼요.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종교 활동을 이제 아무래도 그 색채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네. 늘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는 선을 좀 넘어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많이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아주 조심을 하고 더 잘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예, 좋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른바 정치인 물갈이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하신 적이 있었었죠? 네. 그러시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갈이가 잘 되고 있다. 한 50% 내외가 초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 없이 초선 비율이 많으니까 잘 되고 있는 쪽이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무게 있고 신뢰 있는 의회가 되고 제대로 된 의회주의를 위해서는 다선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때요?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네, 제가 저도 이제 한 4선 하면서요. 특히 이제 외국의 의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러운 게 있어요. 보면은 이 의회는 신중해야 되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 원숙함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초재선이 거의 80%가 넘어가요. 근데 초재선 때는 저희도 지내봤지만 그래도 입문 단계거든요. 네. 정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선들이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근래에 와서 무슨 탄도리니 또 뉴타운도리니 뭐 이래 해가지고 무책임한 초선들의 조금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외국의 다선 중에 상당 부분 예로 드는 게 주로 미국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미국은 그 2년짜리 하원들이 좀 지금 황 대표님 같은 경우에 4선이시면은 8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하원이면 그런 경우가 좀 다선이 좀 중복 계산되는 그런 경향이. 그거는 아니고요. 네. 되게 이제 일본도 지금 대신이 되려면 5, 6선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네. 또 독일도 그렇고요. 네. 대신 조금 되는 경우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그렇게 좀 더 세지는 않죠. 다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의 권리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물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사했을 때 왜냐하면은 분권화돼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있고 다른 선출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대표적인 선출직이 대통령 빼는 국회의원 정도 아닙니까? 근래에 와서 지방자치가 조금 있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네, 선출직이 좀 더 확장돼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우리나라 의회주의가요. 지금 제대로 꼽히고 원활히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에 보면 국민 다음에 국회가 나오고 국회 다음에 대통령, 정부가 나오는데 그것은 국민이 일단 국회에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법률을 만들고 또 세금을 걷으면 예산을 써서 정부에 넘겨주면 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국민과 의회 사이에 들어와 있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계에서는 국민 위주로 의회주의를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거긴 있습니다. 전제는 현재에 활동하시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좀 전제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처럼요. 그런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요새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회를 바로 세우자. 이제 국민만 바라보자. 그리고 여야가 입장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전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서 이 정치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국력이나 국익에 큰 손실이 온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은 뭐 이번 2011년 들어와서도 반복적으로 조사가 있었는데요. 현역 지역구의원을 그대로 뽑겠느냐 아니면 교체해야 된다고 보느냐. 가끔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네네. 보면은 조금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 쪽이 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계속 그래 왔어요. 네. 네. 또 교체해봐야 또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체를 안 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관점은 의회주의를 살려야 된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답게 하고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국회의원이 한번 뽑았으면은 훌륭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인가를 검토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 정상화에 대한 법안을 여야가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저도 거기에 제가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취임하시면서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단 말이죠. 대통령은 네. 임기가 끝나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은 당은 또 차기 정권 창출해야 되고 총선도 임해야 되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책임 있는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게 내각제 정당과 대통령제 그렇죠. 정당이 대통령 다르죠. 대체제에서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정당으로 점차 되면서 이른바 당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당의 하나의 큰 일꾼으로서 당의 대표 자리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도 지금 몸부림치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네. 변화되고 있으나 그러나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이런 선거를 주도하고 다음에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이른바 공천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죠. 지금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당면 지금 중요한 쟁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지금? 제일 큰 것은 민생 법안이 많이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민생 법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마지막 회기니까요.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미 FTA라든지요. 한미 FTA는 지금 여야 간에 여야 정해가지고 일단 네. 국회 상정 이전에 협의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좀 상정 시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 사이에는 지금 야당이 제재 협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제재 협상을 요구하는지 좀 조목조목 얘기를 좀 해달라. 국민 앞에서 그걸 논의하자. 지금 그렇게 저희는 제안하고 있죠. 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대표적인 법안으로 북한 인권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지난번에 보니까 야당과 민주당과 합의를 해가지고 네. 북한 민생인권법이라고 했었는데 합의해서 통과되는가 했던 추진하는가 했더니 조금 다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다 강경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북한 인권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의결까지 하자는 입장인데 서로 시각과 그 주안점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문제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민생이 들어간 북한 민생인권법하고 기존의 인권법하고 어떻게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법사위라는 게 자구 체계만 수정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아니겠어요? 조금 지원 부분이 좀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에. 근데 지난번 그 북한 인권법에도 인도적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화하고 거기 보면은 북한 정권을 돕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돕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 개념에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데 또 민주당에서는 또 좀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그런 그 지원 실행에 관한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현재 내용은 상당 부분이 그 자문 문제라든가 기록 보존의 문제라든가 민간단체 활동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당장의 인권 개선 실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안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남북 교류법이라든지 북한 지원법은 또 별도로 있죠. 많은 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죠. 네, 기존에 너무 좋은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인권에 관한 법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권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범위 내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6월 달에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시급한 법안처럼 보이는데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기록 보존하는 거라든가 재단 설립해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것보다 시급하냐. 더구나 일방적으로 처리할 정도로 시급하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급하죠. 네. 우리도 권위주의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네. 민주당은 그때 많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을 최악 중에 최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북한 인권법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네. 바로 그 이 북한 인권법에 있는 안은요 국제적인 북한 인권법의 기준에 맞춘 겁니다. 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을 항상 실효성을 따지는데 인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선언적 개념과 그 관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확정 이런 것이 인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권법 세계 어느 인권 유엔의 인권 선언도 봐도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실천 법규는 또 별도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아까 그 반값 등록금 관련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안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나요? 네. 특별히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하시죠. 네. 지금 두 분 패널 분들 오늘 전반 후반 많은 질문 또 황 대표께서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패널들과의 질문 여기서 잠깐 쉬고 지금부터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황 대표께 의견 또 제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고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는 토론의 장, KBS 열린 토론. 이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7시 20분과 새벽 2시,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되고 오후 1시와 새벽 4시 20분에는 KBS 홈페이지에 KBS 24뉴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의 운파입니다. 네네. 우리 황의호 대표님하고 직접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죠? 네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북한 문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사흘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께서 네.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핵 경량화 소형화한 것 같다. 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분명하게 지금 북한 정책 중에서 네. 핵에 관한 정책은 분명히 이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육자회담도 어떤 북한의 핵 의지가 있어야 우리는 한다. 네. 맹목전환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내년 가면은 핵 경량화 소형화를 확인했다. 여기 발표 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네. 북한 문제만 지금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 여당은 지금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소외하고 있는 거 아닌지. 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지금 핵 경량화 소형화를 했다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네. 실패했다고 보는데 우리
황 대표님께서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육자회담 관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북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또 러시아, 중국, 미국을 포함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핵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여당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핵 문제만큼은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다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압박과 또 회유와 여러 가지 일을 해오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마땅한 어떤 전개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첫째, 국제 공조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선 대만도 핵무장할 수 있고 당장 일본도 할 수 있고 한국도 할 텐데 괜찮겠느냐. 중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국제 공조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희도 참 모든 걸 다 해보지만 워낙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최대한의 하여간 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질문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대표님하고 직접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에 사는 김규승입니다.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그 할머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분은 국가에서도 보험 받고, 네네. 가정에서도 소외돼가지고, 네네. 결국 길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네. 참으로 눈물겨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에 묶여가지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 할머니 오직 한 분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분들이 보호를 못 받아서 지금도 밑바닥의 생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좀 강하게 대표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잠깐 봤는데요. 김민혜 대모 강명순 한나라 의원께서 이거 방송의 용어로 좀 적합하지 않지만은 한나라 미쳐 돌아오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는데 이 선거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자인지 이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셔가지고 정말 해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노년층이 저축이 없지 않습니까? 제 자식들한테 다 주고 또 자식이 어느 정도는 날 보살피겠지 했는데 또 자식들은 좀 사회 체제가 바뀌어갖고 자기의 일과 또 자식의 일하기에도 좀 힘든 체제로 바뀌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노인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또 여당은요, 이 소셜워커,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소외되는 알아내지 못한 분들이 없는가,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강명순 의원은 아동 문제를 저한테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회 법이 제기가 돼서 여야가 이제 조만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여야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이 아동 문제도 아주 화급한 문제로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네, 전화 연결에 이어서 문자와 트위터로 들어온 의견도 많습니다. 질문에는 황 대표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5844님, 고3 쌍둥이 아빠입니다. 임신 때부터 대학 학자금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꼭 시행 부탁드립니다. 등록금이나 학자금 걱정하시는 분이고, 다음에 3489님, 세금 내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발표하셨으면 합니다. 0610님, 황 대표님,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성인데요. 답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적어도 한 3명의 자식을 중산층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기준이고, 단 하나 여기 조건은 세금 증세는 따로 하지 않고 현재의 증가분, 세수 증가분 범위 내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겐 주도 면밀하게 신중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5756님, 사법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생각 없으신가요? 사법개혁은 사실은 서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꾸준하게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개인 생각이고 또 우리 당에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1283님.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게 국회의원님들 개혁이란 말도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옳은 말씀이에요. 네. 저희들이 국회에 제가 의회주의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체 쇄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회 바로 세우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7022님. 지금 7.4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들이 당의 위기를 불러왔던 전임 지도부인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원과 국민이 여론조사와 또 21만 명이 투표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에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네, 3568님, 반값 등록금, 검찰개혁 둘 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 갑자기 추진력이 떨어졌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저희가 아주 늘 강조하지만요, 국민을 보고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지금 신중해야 된다는 또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안하는 거지 저희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네, 폴넘버 2님,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정부 내부 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국회에 제안하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이 부분을 국제적 수준과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잘 정리하고 조문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네, 9530님. 황우여라는 특이한 이름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제 이름이요, 한자 이름이에요. 보우자에 큰 법여자.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법을 잘 보호해라. 어떻게 보면 법률가라고 그럴까요? 네. 헌법학자 같은 이름을 줘주셨는데 어떡하나요? 할아버지가 지신 이름이니까요. 네. JJ님, 황우여 원내대표님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바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항상 웃으시는 비결, 마인드 컨트롤의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정치는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만나고 또 상대방과 다른 분들도 만나는데 웃음을 갖고 만나면은요, 참 좋아져요. 그 사람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기쁨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웃지 말라고 그러는 분도 많이 있어서 네. 어떡하나요? 생긴 게 그러니요. 네. 9370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람되지만 얘기 들을수록 황우여 원내대표님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네요. 8519님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분이시네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씀 참 인상적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이건 당부 말씀이네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부족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만원 원장님 저한테 질문권 좀 얻으려고 그러다 말으셨는데 또 등록금이시겠죠? 그것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기회 드릴까요? 새로 꺼내기가 좀 그러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제가 그러면 네. 한 분만 간단히 하나만 더 하시죠. 박근혜 의원 대세론이 최근 부쩍 의심받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시면 다 아실 건데 당권 대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그 당 지도부 그 중에서도 당 대표가 이제 관리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형 체제에서 과연 당 쇄신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언론의 지적이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쇄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요. 예. 당이 너무 권위적이고 당이 또 너무 앞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당원이라는 것이 그런 쇄신안의 결과였어요. 제가 바로 직전에 당원 당규 개정 위원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당원을 좀 이렇게 좀
변동을 해보려면요 굉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러나 변화의 쇄신은 제도보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나올 분은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이 변화의 쇄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7.4 또 전당대회 또 앞으로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 정치 일정이 빡빡합니다. 네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황우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국민 앞에서는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또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정치부터 좀 내 자식, 내 친구들이 볼 때 잘했다 할 이야기 들을 정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두 분 패널님들께서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하신 것도 제가 마음에 담고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서민의 아픔, 우리 국민들의 어두운 곳에 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황우여 대표님 지금 당 대표 권한대회까지 맡고 계시고, 네, 지금 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힘이 들 때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요.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문 수고해주신 두 패널분 김만우 원장님, 전원책 변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일 토론 주제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오늘로 11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1일이죠. 북한 주민 9명이 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이 확인되면서 남북관계가 더 냉각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가 됩니다.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존에 그래왔듯이 전원 송환 요구 또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최근 북한의 비밀 접촉 폭로에 이어서 남북관계 약화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1년의 악재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과연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정부 당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일 KBS 열린 토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들을 함께 모시고 심층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윤덕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